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문제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는 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째 문제는 8번입니다. 8번의 인화아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신생아 처치. 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학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험의 총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총평을 제가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지문은 길어진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지문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장 활동을 좀 이해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 문제가 7문제, SOP가 1문제, 구조가 9문제, 구급 분야가 8문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GHS 세계 조화 시스템에 대한 그림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인강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문제들은 파일을 올려서 그대로 그림을 붙여버린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그림 파일의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인강 수업 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문은 길어지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같은 내용이라도 지문을 길게 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길어지고 박스형은 더 많아질 것이다. 제가 처음 인강할 때 박스형,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박스형을 처음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출제도 편집위원, 출제위원, 편집위원장을 소방학교장 하면서 수없이 해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추세는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을 그냥 단순 암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소방 현장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소방활동 검토회는 매년 나온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 또 나옵니다. 내년에 또 나올 확률이 크죠.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올해 또 분명히 제가 얘기했듯이 올해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 안전센터가 있고요. 소방서가 있고 소방본부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라는 것은, 이 본부는 대형 화재에 대해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 특수 화재는 소방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19 안전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보시면 본부와 소방서의 것은 제외하는데 즉서 화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특수 화재는 소방서 관할이에요.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본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본부장도. 그렇죠? 뭐 본부장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소방서장 하는 걸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별 도시 방법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록, 방황, 내적.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목록, 방황, 내적.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활동도에는 부근의 도로, 소방용수, 펌프 부서 및 수간 연장, 수간이라고 호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호스 연장 방향등을 기입한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재 현장 지휘 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전진지휘는 말이죠. 배연, 검색구조, 내부 소방호스 관리 등과 같은 실제 임무를 이행하는 지휘관이 사용 가능한 형태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전략 수준은 전술 수준에서 결정된 각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략 수준은 전술에서 결정된 거라고요? 이건 아니죠. 자, 전략 수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전략이 뭡니까? 전술과 전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술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다리를 놓는다, 화재를 진압한다, 호스를 끌어온다. 이 전술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간부에서 지휘관이 계획에 따라서 지시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에서 결정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군대 편성 시에 임무별 명령법. 자, 임무별 명령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붕소대, 진압소대, 배연소대, 구조소대 이렇게 하는 것이 임무별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분대 편성의 이점으로 현장 지휘관의 통솔 범위를 넓혀줍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 현장 지휘관이 모든 현장을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던져져서 보고를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무별 명령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무별 명령법 외에, 그죠? 외에 무슨 뭐 지역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면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여러분 설명을 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전력과 전술을 바꿔서 지문을 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파괴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스 절단기 사용. 자, 우리가 파괴 활동할 때 장비는 3가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단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력 절단기, 그 다음에 산소 절단기를 사용합니다. 3가지를 사용하는데요. 가스 절단기를 절단물에 댈 때는 전면으로 대야 되는 겁니다. 측면이 아니에요. 불을 붙여서 전면으로 가야지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 파괴의 파괴 목적이 주수를 위한, 방수로 다 바뀌었으니까요. 방수를 위한 계급일 경우에 바닥에 철근이 노출되면 와이어 카트 또는 가스 절단기로 반드시 절단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와이어 카트가 아니거든요. 이 장비를 쓰는 것입니다. 가스 절단, 동력 절단, 산소 절단기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자, 판유리의 파괴 순서는 유리를 파괴할 때는 유리의 중량을 고려해서 윗부분에서 횡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유리를 절단할 때는 여기를 윗부분을 파괴해서 횡 쪽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밑으로 파괴되면 이게 떨어지면서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행을 해서 이것이 밑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윗부분부터 종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프 샤프트 파괴 시에 동계 절단기에 의한 절단은 가이드레일 있잖아요. 예, 파이프 샤프트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이드레일에서 가까운 곳을 파괴해서, 자, 이쪽에도 가이드레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괴해서 이것을 위로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의 답이 4번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재난 현장 SOP에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현장 대응 절차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현장 활동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예. 몇 번 얘기하고 또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저는 그냥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려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해를 위해서 몇 번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고층 건물이 있고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자, 화재가 났으면은 여기가 이제 방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을 거죠. 이렇게 계단이 있다. 그러면 이 불이 났으면은 말이죠. 여기에서 비상용 승강기는 2층 이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3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렇죠? 자, 거주자 피난 유도는 30층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틀렸고. 발하층이 2층 이상인 경우 연결 성수가는 3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 숫자의 장난이죠. 예. 자, 내부 호스 연장은 소방대 전용 방수구에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뭡니까? 하점의 직상층 계단. 자, 화재가 났으면 직상층 계단이 여기가 직상층 계단이다. 여기서 경계팀을 배치한다.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화재가 났으면 바로 아래층에 있는 소화전을 끌고 올라와서 부속실, 하점층의 부속실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관청은 바로 직상층에서 경계관청을 해서 여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에 있는 층은 지휘소가 되는 겁니다. 전진 지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바로 2층 밑으로는 대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연기를 배출할 때는 1층을 열어놓고 옥상을 열어서 이렇게 연기를 배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숫자를 다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진지휘소도 알아주셔야 돼요. 전진지휘소와 대기소. 대기소는 2층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전진지휘소는 바로 하점층 바로 밑에. 이렇게 있다. 승강기는 2층 밑에까지만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생 이론 중에서 하인리와 버디의 이론을 비교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이 나왔다. 이것은 버디의 이론입니다. 하인리의 이론은 이렇지 않죠. 하인리의 이론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뭘 해야 되냐.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없애라.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를 없애라. 이것이 하인리의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원인, 직접 원인은 버디의 이론이 맞습니다. 직접 원인을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직접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 기본 원인도 제거해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디의 이론 중에서 기계 설비의 결함, 작업 체제 등 이런 것들은 작업상 요인이 맞습니다. 요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 원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1대 29대 300 이것도 하인리의 이론이죠. 예, 맞습니다. 자, 하인리 이론에서 기본 원인만 제거한다? 하인리가 아니고 기본 원인만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죠. 하인리 이론에서는 직접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 기본 원인도 같이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인리가 아니고 버디 이론이기 때문에 틀렸고 또 내용도 맞지 않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안전교육의 방법 중에서 사례연구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제가 인강 때 항상 얘기했듯이 두 개는 중요하다. 안전교육 중에서 사례연구법하고 시범 실습 두 개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딱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사례연구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례연구법이라는 것은 미국 하버드에서 개발된 토의 방식이잖아요. 토의 방식. 자, 그 내용을 보면 이해도 측정이다. 이것은 시범 실습식입니다. 시범 실습식이에요.
자, 흥미와 학습 동기. 자, 흥미와 학습 동기라는 것은 사례 연구법이죠. 예,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교류도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의 학습도 가능하죠. 이 세 개는 전부가 바로 사례 연구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진 폭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7번입니다. 자, 분진 폭발 딱 하면 뭐가 기억나죠? 기본적으로 폭발 압력은 작지만, 자, 분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폭발 압력은 낮지만, 또 연소가 길고 열이 굉장히 높다, 타는 열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작습니다. 압력은. 예, 압력은 작아요. 예,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 타는 정도가 크다. 예, 타는 정도가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스 폭발의 수백 배, 에너지가 수백 배, 또 온도는 2000에서 3000도씩 올라간다. 맞습니다. 예, 정확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대 폭발 압력 상승 속도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이 맞습니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이 잘 되고 발화가 쉽습니다. 작을수록. 예, 제가 강의 때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 입자가 크다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다음에 폭발 성분의 종류에서 금속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철 이런 것이 니켈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목질류에는 말이죠. 목분, 콜크분, 종이가루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입자 표면이 공기에 대해서 활성이 있는 경우에 폭로 시간이 짧아질수록 폭발성이 낮아진다. 요건 조금 폭로성이 길수록 폭발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말장난해 놓은 것이죠. 이런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8번. 논란이 많은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의 연소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정린이라는 것은, 정린은 이류잖아요. 이류입니다. 연소할 때 오산화인의 흰 연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이 정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화약, 그죠? 뭐 화약, 그 다음에 폭죽인가요? 뭐 이런 데서로 쓰는 건데, 이것은 P2O2의 흰 연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맞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고. 유황은 우리가 뭐 자주 접하잖아요. 유황. 연소할 때 푸른 불꽃을 낸다. 이 유황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물에 녹지 않지만 또 이황화탄소에는 녹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푸른 불꽃을 내고 이산화황을 발산한다. 이거는 맞는 거다. 논란이 없단 말이죠. 다 좋은 말이에요. 이 교재 그대로, 중앙 공통교재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인화아연에 대한 얘기예요. 인화아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말이죠. 제가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인화아연에 대해서. 자, 여기서 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산화아연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필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앙학교 공통교재에서는 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대원칙으로 보잔 말이에요. 대원칙에서는 이 물이 없으면은 포스핀 가스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문제가 틀린 거야. 예? 단순 연소한다고 해서 포스핀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출제자의 의견은 이럴 수는 있어요. 자, 화재 현장이랑 항상 우리가 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물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이 들어간다고 보고서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나머지 이거 봅시다. 자, 디에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예, 이것은 연소할 때 이산화질소가 발생한다. 그죠? 이산화질소가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HCl이 발생하죠. 연마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가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나 다가 될 것이냐, 이 두 개의 문제예요. 자, 출제하는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당연히 물은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포스핀 가스는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대원칙은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왜? 아니, 어떻게 물이 없이 포스핀 가스가 발생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답은 두 개 다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드는 것보단 이것은 답이 두 개가 1번과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저는 정리를 하고 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서 제가 전달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강론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나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제가 우리가 서울 학교장도 했고, 부산 학교장도 했고, 또 중앙학교에서 뭐 과장도 했고, 뭐 출제 편집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벌의 강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허점이 좀 있어요. 이게 전공이 아니고 전문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출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정말 여기에 출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분량도 그렇고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전술에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이번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온다는 데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중앙 공통교재 안에서 내면 되니까. 하지만 조금 너무 깊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뭐 아무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답은 두 개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은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 건물 붕괴 위험성 평가. 이거는 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자, 1류에서부터 우리가 2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쭉 봤을 때 1등급은 뭡니까? 내화조, 준내화조, 조적조, 그 다음에 중량 목구조, 그 다음에 경량 목구조예요. 여기는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수없이 했어요. 자, 내화조는 바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닥이냐? 철근과 콘크리트가 상호 잘 맞지만 화재가 나면은 열평생 개수가 다르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평생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철근이 평생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 30%? 20, 30%가 더 커요. 그래서 변형이 돼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서 바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내화구조, 1등급에서 내화구조는 바닥의 붕괴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2등급은 뭡니까? 2등급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붕이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야. 이 지붕이 문제야. 그렇죠? 철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붕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의 붕괴다. 3등급 조적조는 뭡니까? 이 벽돌이거든. 철근이 없는 벽돌이야. 그럼 벽돌이 어떻게 해? 불이 나면은 벽돌이 팽창될 것이고 벽돌 안에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게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우리 소방관이 물을 갖다 쏟아부으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조적도는 벽 붕괴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중량 목구조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경련철골조 들어가는 중량 목구조. 이것은 말이죠. 연결 부분이야. 지붕과 바닥을 연결하는 트러스트. 연결 부분이 취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경량 목구조는 뭡니까? 이것도 그대로 쓰러지는 거야. 이것은 벽이 붕괴돼서 전체다가. 그래서 소방관이 가장 위험한 것은 경량 목구조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벽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세 가지 요인은, 벽과 골조 바닥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요인을 잡은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인을 잡았을 때 가장 벽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두 건이야. 뭐죠? 조적조와 경량목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되는 거죠. 경량목구조, 조적조 1번이네, 답이. 이 내용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좀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외우기보다는, 외우면 머리 아프잖아. 그죠? 예. 그래서 9번은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수병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매년 나오죠. 잠수병. 잠수물리 매년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압력이 높은 해저에서 수면으로 상승할 때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폐 속의 공기는 팽창하고 결국 폐포에 손상이 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폐에 혈관계가 들어가서 그 혈관의 흐름을 막으면은 장기의 부전이 일어나고 하겠죠. 아무튼 해저에서 위로 올라올 때 호흡을 하고 내쉬고 공기방울, 내가 내쉬는 그 공기방울을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호흡을 밖으로 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바로 오는 것이 공기세증증이에요. 이거 온단 말이죠. 굉장히, 이건 우리가 박스형 문제지만 굉장히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산소 중독은 뭐냐, 그럼? 일단 답은 2번이에요. 자, 산소 중독은 뭐냐?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어. 너무 산소가 많아도 산소 중독이 걸리는 거야. 그렇죠? 물론 제가압시킬 때는 산소 챔버에 넣을 때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그때는 질소가 워낙 가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빼줘야 되고, 1번, 기본적으로는 산소가 너무 많아도 중독이 걸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마병은 또 뭐냐? 가마병은 우리가 잠수 후에 1시간 내에, 오랫동안 잠수를 하면요. 1시간 이내에 말이죠. 아까 마비 증상이 와요. 이것을 가마병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잠수는 어쩌니 얘기하는데, 아무튼 탄산가스 중독은 뭐냐? 탄산가스 중독은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고 가스를 만들어서 배출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은, 가스 배출이 안 되면은, 안면 충혈이라고 그러죠. 붉게 충혈, 이런 것도 오고, 실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산소를 흡입을 해서 가스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몸 안에 체류하고 있으면은 충혈이 오고 실신할 수 있다. 이것이 탄산가스 중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 검색할 때 이거는 일반 국민이 아니고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방향을 잃은 대원은 침착함을 유지해서 흥분과 공포감으로 인한 공기 소모를 방지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패닉이 오고 공포가 들면 호흡이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소를 빨리 흡입하게 되는 거야. 공기통에 공기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좀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침착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창문이 있으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왜 창문에 걸터 앉을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야. 저 못 나오고 저기 갇혀 있네. 볼 수 있잖아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경보기를 발동을 시키는 거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전등도 휘둘러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이동할 수 없을 만큼 부상을 입었다면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장비들은 포기해야 된다. 자, 분명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 방화복을 벗어던지고 공기호끼를 벗어던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생명과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도끼를 집어내고 깔꾸리를 집어던진다. 관창도 던질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아무튼 이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혼자 탈출할 경우에 수간이라 하는데 호스를 해야죠. 호스 커플링의 결합 부위를 찾아서 따라가는 건데 쑥커플링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쑥커플링을 따라가야 소방차가 나와. 안커플링을 따라가면 화재 현장이 나와. 그렇죠? 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쑥커플링 요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지진과 건물 붕괴 등 인명피해가 큰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까지는 뭐 다 똑같아. 그런데 서치 탭이 나왔어. 서치 탭은 영상이 나오는 거야. 영상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서치 탭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밑에 고성능 이런 건 없고, 매몰자 전파 탐지기는 이거는 호흡과 매몰자의 호흡과 약간 움직임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이 전파 탐지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음향 탐지기는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 안에 붕괴된 속에 갇히면 자꾸 이제 내가 있는 걸 살아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돌을 두드리잖아요. 돌을 잡고서 벽에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 고함을 지르거나 그 두드리는 소리를 체크하는 것이 음향 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몰자 영상 탐지기는 뭐냐? 이것은 그대로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이 붕괴되면 이 판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브레이크로 뚫어서 여기다가 제일 먼저 넣는 것이 서치 탭이에요. 이걸 집어넣고서 여기서 영상과 소리를 듣고서 영상과 사람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서치 탭 매몰자 영상 탐지기다. 카메라와 스피커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중 구조할 때 잠수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자, 수면에서 하강에서 최대 수심에서 활동하다가 상승을 시작할 때 그것을 실제 잠수 시간이 하는 게 맞죠. 왜? 물에서 쭉 내려가서 활동하다가 딱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것을 실제 잠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내의 잔류 질소량을 잠수하고자 하는 수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간을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잔류 질소 시간이라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쿠버 잠수 후에 스쿠버 잠수를 하고 난 다음에 10분 이후부터 15시간이라고 했는데 12시간이죠. 12시간 내에 실행되는 스쿠버 잠수를 재잠수라 합니다. 보통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그 재잠수할 때 그것이 10분 후부터 12시간 이내를 재잠수로 가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전 잠수로 인해서 줄어든 시간과 실제 재잠수 시간을 합한 것이 총 잠수 시간은 맞아요. 용어의 정의인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 회피 능력 배양 방법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이것을 뭐 중요하게 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이 시험에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내적, 외적 위험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 내적 위험 통제 능력, 요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감정이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그것을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과거의 지식 같은 거, 과거의 어떤 경험에 대한 지식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외적 위험 요인의 예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이런 것들은 없고요. 행동으로 실행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죠? 뭐 행동 실행.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틀린 것은 뭡니까? 자, 그럼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구조활동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명령 통일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명령 통일에 관한 내용. 자, 이 문제도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 대원은, 내 대원은 한 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한 사람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한테 지시받고 한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지휘관은 한 명이어야 돼. 현장 지휘관이 서장이 현장 지휘하고 있는데 본부장이 내려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현장을 장악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서 엄격한 규율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인 당도 행동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맞는 겁니다. 현장에서 긴급히 대원을 철수하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달라요. 명령 통일에 대해서도 급박한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급박한 것은 이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경우라도 좀 원칙을 준수한다는 건 틀렸다. 이건 제가 강조 몇 번 했습니다. 명령 계통이 있지 않는 대원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한다. 그래서 반드시 명령 계통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학물질 분리표 GHS가 나왔습니다. 세계 조화 시스템.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NFPA의 모든 코드를 다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중심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도 산화성이나 폭발성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바꿔서 얘기했는데. 자, 이게 말이죠. 이 문제가 분명히 제가 파일을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딱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건 다 바꿔서 얘기했어. 비슷하니까. 요 두 개 헷갈립니다. 예, 작년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바꿔서 얘기합니다. 둘 다 틀렸고. 자, 자극성은 맞습니다. 이건 독성입니다. 해골은. 자극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이 그림 파일은 분명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제외 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 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서 국제구조대를 파견하잖아요. 국제구조대 파견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걸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일단 왜 우리가 이 중앙구조본부에서 합니다. 네. 아이고. 자, 일단 이것은 중앙구조본부에서 우리가 국제구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데 이것은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학교장은 국제구조대에 국외에 파견할 것을 대비해서 교육훈련을 시킨다. 교육훈련은 중앙구조본부에도 잘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이것은 소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죠? 예, 틀렸다. 국제구조대 편성 파견 교육훈련, 그죠? 그리고 뭐 귀국 후에 건강관리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도 규칙이냐, 대통령령이냐, 이것도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요. 이것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국제구조대는 또 행정안전부 영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게 돼 있어요. 맞는 겁니다. 법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제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것은 시도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뭐 해수욕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무슨 시민구조대 이런 것들은 조례로 되어 있어. 시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냐, 시도 규칙이냐, 대통령령이냐, 행안부 명이냐, 요걸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수 사상자가 발생 현장에서 호흡이 없는 30대 남성의 기도를 다시 개방했더니 숨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환자는
스타트 분류법에서 뭐냐, 이거. 아이고, 잠깐만요. 스타트 분류법에서 뭐냐. 자, 30대 남성의 기도를 다시 개방했더니 숨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이거는 긴급이야. 왜 긴급이냐, 이거야. 자, 왜 긴급이냐. 우리가 긴급이라는 것은, 호흡수가 30회 초과한 것을 긴급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숨을 쉬게 했다는 것은 긴급이야. 안 그러면 지연이지. 죽은 거지. 그죠? 예. 두 번째는 응급은 뭡니까? 이거는 30회. 우리가 12에서 2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30회 이거는 이하야. 이거는 응급으로 봐줘야 돼요.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비응급은 뭐 지연은 뭡니까? 지연은 바로 이렇게 개방했는데 호흡이 없어. 그건 지연이지. 호흡이 없는 건 지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 돌아왔기 때문에 긴급이고, 여기서 이제 맥박수와 호흡수가 나올 수는 있어. 그죠? 예, 호흡수가 나올 수 있는데 호흡수는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분류법이라는 것이 다수 인명피해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살이 많으니까. 뭐 백화점의 화재라든가 무슨 병원의 화재 이럴 때는 살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버려놓고 거기서 우리가 또 중증도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허벅지에 깊은 열상이 발생해서 직접 압박해도 지혈이 되지 않고 지혈대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 지혈대는 최후의 보루니까. 지혈대는 최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이 뭐냐? 옳은 것을 뭐냐 물었네요. 옳은 것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죠. 철사나 밧줄은 안 돼. 이거는 조직 손상이 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말초 부위 순환이 되도록 간헐적으로 풀어주는 거 안 돼. 이거는 병원까지 가야 돼. 병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최후의 방법인데 풀어주면 안 되죠. 이 병원까지 가야 된다. 틀렸다. 관절 위에 적용을 한다. 관절 위에 적용을 하면 안 돼. 관절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출혈이 멈추면 막대가 풀려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거 맞는 거죠. 출혈 멈추면 막대가 그렇게 해서 꽉 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출혈로 인해서 혈액량이 감소될 경우에 인체의 초기 보상작용으로 나타나는 순환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혈로 인해서 응고가 심하다. 응고가 심하게 그러니까 심하면은 출혈이 말이죠. 출혈이 계속된다. 출혈이 계속된다고 보면은, 된다고 봤을 때는,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일단 출혈이 되면 말이죠. 혈관이 수축돼. 응? 일단 수축된다고 봐야 돼. 출혈이 나오면 혈관이 수축된다고. 그렇죠? 그럼 자, 혈관이 수축되고 출혈이 흘러서 혈관이 수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계속해서 우리는 호흡이 빨라지게 돼 있어. 왜? 그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흡이 빨라지면 맥박이 빨라지는 거야. 맥박이 일단 혈관이 수축하는 건 맞는데 맥박이 빨라지냐 느려지 이걸 묻는 거 아니야. 맥박이 빨라지지. 새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호흡이 빨라지지. 탄소를 배출하고 또 부족한 것을 빨리 산소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피가 뭡니까? 혈액이. 이게 영양분, 그 다음에 뭡니까? 산소잖아. 그죠? 채워야 되면. 그럼 맥박이 빨라지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피가 보통 1리터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소아는 뭐 0.5리터, 신생아는 뭐 0.1리터 이렇게 피가 더 이상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통 5리터로 봤을 때 5분의 1 정도 보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2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목 고정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부목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 뼈가 손상 부위로 밖으로 나와 있으면 이걸 맞추려고 자꾸 늘리고 건드리면 안 돼. 그럼 2차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절 부위의 손상은 위아래 뼈를 고정하는 게 맞아요. 예, 위아래 뼈를 고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위에 거하고 좀 달라요. 내용이. 자, 쇼크의 징후가 보여도 먼저 완벽하게 부모로 고정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쇼크가 오면은 말이죠. 쇼크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이고 그보다는 먼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습니다. 틀렸어요. 손끝 발끝은 말이죠. 노출시켜서 그 감각을 체크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노출을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발가락하고 이런 것도 다 열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에 심한 충격으로서 척추 손상이 의심되고 이마에 결출상과 코에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굉장히 지문을 그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예? 굉장히 지문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지문이 긴데 말이죠. 일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헬멧이 나왔네. 헬멧. 자, 일단 헬멧은 말이죠. 방해가 되면은 헬멧을 벗어야 됩니다. 방해가 안 되면 헬멧을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그걸 괜히 헬멧을 벗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경추나 척추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면 그냥 두는 거야. 그래서 방해가 되어서 뺐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야. 그렇죠? 네. 목뼈 손상이 의심되어서 자, 목뼈 손상이 의심되어서 턱 밀어 올리기 방법을 한다. 목뼈 손상이 의심되니까 머리 돌리기는 안 되지. 예, 턱 밀어 올리기는 맞아요. 되잖아. 그죠? 머리 돌리기가 아니잖아. 그다음에 의식장애 환자는 경추를 고정하고 편안하게 회복 자세를 취해 주었다. 아니, 의식장애 환자인데 경추 이게 중요한가요? 의식장애 환자는 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즉시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이송. 틀렸다. 쇼크나 마찬가지야. 그죠? 무슨 우리가 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결손된 피부가 발견되어서 접합수술을 해서 병원에 이건 네. 접합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거니까 결출상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당 환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혈당과 저혈당의 이제 비교가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자,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하다. 일단 고혈당은 따뜻하고 건조하고 저혈당은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축축하고 차갑다. 이건 저혈당입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호흡에서 아스톤 냄새가 납니다. 고혈당은. 입이 계속 말라. 건조해. 아스톤 냄새가 나. 그 다음에 보통 저혈당 환자에 비해서 증상이 서서히 진행된다. 고혈당은 저혈당보다 진행이 좀 늦어요. 예, 이거 맞습니다. 잠깐만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내가 좀 헷갈리는데 고혈당이 좀 늦어요. 진행 속도가. 저혈당은 빠릅니다. 왜? 저혈당은 뇌에 빨리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인슐린 복용 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인슐린 복용 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저혈당에 대한 얘기예요. 식사를 하지 않거나 토하거나 예, 이런 것들은 저혈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무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이 의식이 혼미해서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약간 좀 차갑고 창백하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네. 자,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한다. 이것은 차갑고 창백한 쪽에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차를 따뜻하게 한다.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몸이 지금 달아있는데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원하게 냉방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몸을 축축하게 해주고 부채질을 해준다. 이건 좋습니다. 뭐 축축하게 부채질도 해주고 냉방하고 뭐 선풍기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네, 이것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온된 산소로 공급한다. 산소 공급이야 뭐 어쨌든 나쁜 건 없지만 가온된 산소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는 25번인데 이것도 제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건 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구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급대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교재밖에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재에 대한 용어를 써줘야 되고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변형하고 이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또 그것이 혼란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뭐 그러한 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인데요. 신생아 처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탯줄은 축축한 멸균 거즈에 감싸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게 애매해요. 이게 우리 중앙 공통교재 교재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조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탯줄은 빨리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독하는 의사분들은 거기 소독도 하고 합니다. 해서 이것을 건조하게 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것이 조금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답은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의 가슴 압박 비율은 15대 2라고 했는데 사실은 30대 2잖아요. 그런데 1인 때는 우리가 성인 때는 뭐 1인 대 2든 30대 2인데 우리 신생아 이런 경우에는 2인일 때 15대 2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15대 2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딱 구형 흡인기를 넣는 게 맞아요. 구형 흡인기를 사용하는데 신생아 입에 넣고서 누른 다음에 흡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잘못 틀린 것이죠. 누른 다음에 흡인을 할 때는 넣어가지고 빨아내는 거기 때문에 2, 3회 정도 2, 3회 정도 빨아낸 것은 맞는데 누른 다음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탯줄 결찰은 신생아로부터 5cm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산모가 있고 신생아가 있으면은 신생아에서부터 10cm거든요. 10cm를 자르고 그 다음에 신생아 쪽으로 5cm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5cm를 자릅니다. 먼저 신생아로부터 5cm를 자르고 1번, 그 다음에 신생아 쪽으로 또 5cm를 자르잖아요. 이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cm가 아니죠. 10cm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이라고 했는데 이 1번이 좀 애매하다. 우리 정확하게 공통교재에 딱 이렇게 떨어지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건조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소독약도 칠하고 건조를 시켜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좀 없지 않는가. 뭐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출제하신 그 출제위원회 의견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의견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단은 이제 곧 우리가 중앙소방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잘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위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가 다 괜찮아요. 근데 한 두 문제 정도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끝으로 분명히 출제 모집 공고할 때 중앙소방학교 교재에서 소방전수는 중앙학교 현재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에서 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교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를 항상 낼 때는 있는 그대로, 용어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이걸 변형시키고 내 나름대로의 하면 논란의 소지가 또 생깁니다. 예, 생깁니다. 그렇죠? 예. 다수인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잖아요. 물론 편집대 이것을 걸려줘야 되는데 편집대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편집위원장을 수없이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이 확실한 것은 중앙학교 교재를 현재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교재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 내용에서 내야 되고 용어도 거기에서 그 용어를 써야 되고 딱 떨어지게 논에 없도록 그대로 내주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거는 현장 활동이거든요. 예. 논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